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전후로 예상되면서 다음 주가 역대급 사법주간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의 판단을 위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 협상에 동의하면서 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든 건데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상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부에 달린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일 2, 3일 전 일정을 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고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는 경찰,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박하게 이번 주 남은 날로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거의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 일치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줄이는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고가 중요한 결정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에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수요일 서울고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 유쿠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항상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했지만 이 탄핵 심판은 역대 가장 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빈자리에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변론 기일은 주 2회 열렸고 저녁 늦게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심리의 속도를 냈습니다. 전례에 비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2주 내엔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부터 64일째,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째의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뒤 92일,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뒤에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주말인 23일 기준 소추 뒤 100일, 변론 종결 이후 27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온 건 행정과 군사 그리고 외교 분야 수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면하라, 기각하라, 각하하라 등 변론 종결 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헌재 앞에선 오늘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는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국민의힘은 고무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선고가 지연되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신호라며 기각이나 각하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 덕분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지금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가 평의가 길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기각,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지만 우리끼리도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의원들은 기각이나 각하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용이라는 결론이 바뀔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모든 것에 반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넘는 심야 회의에서 경론이 오갔지만 확정을 짓지 못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 등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심야 의총을 소집해내린 결론입니다. 22분이 각각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의총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법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세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확인했더니 서해 백령도에서 출발해 평양을 맴돌다 다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제보를 통해 지난해 10월 부대 내에서 보낸 무인기 한 대의 비행 경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에 따르면 무인기는 서해 백령도에서 출발한 뒤 초도를 지나 남포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평양 상공을 수십 차례 빙글빙글 돌다 다시 비슷한 경로로 돌아오기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군은 회수하지 못했고 북한 측은 기체를 분해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는 부 의원이 파악한 경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황희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합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심하여 남포시 절마구역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 상공에 침입했다는 것이. 부 의원은 드론사 내부에서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대원들이 드론사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 경로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이거를 안 보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다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사 부대원들의 내부 제보로 우리 군이 실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GTC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차세대 그래픽카드 등을 공개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이 로봇이었습니다. And so today we're announcing something really, really special. It is a partnership of 3 companies, DeepMind, Disney Research, and NVIDIA, and we call it Newton. 영화 스타워즈나 월리를 떠올리게 하는 로봇이 아장아장 걷는 영상이 끝나더니 실제 로봇이 젠슨 황이 연설하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Hey, Blue.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like your new physics engine? You like it, huh? This is how we're going to train robots in the future. Are you ready? 이번 GTC 2025에서 엔비디아는 로봇이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물리 엔진 뉴턴을 탑재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반응, 미리 학습된 게 아니라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봇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영향을 받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인 로봇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협업에 나선 디즈니 측도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더 많은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인간형 로봇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왠지 영화 속에서 본 듯한 귀여운 로봇이 생활에 나타나기를 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둑의 전설,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결을 그린 영화 승부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시사회에선 영화 개봉이 4년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문이 오갔습니다. 우선 이미 촬영과 후반 작업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게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했겠지만 사실 이창호라는 인물을 편집을 하면 영화 자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에서 지난 2021년 모두 촬영이 끝난 영화는 애초에 OTT로 공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의 수제자 이창호 역을 맡은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무리를 빚으면서 개봉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 감독은 주연 배우로서 무책임할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며 지옥 같은 터널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고편 등에선 최대한 편집을 했지만 본편에선 유아인의 촬영 분량을 편집하지 않았는데요. 감독은 판단은 대중들의 몫이라며 영화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배우가 스크린에 그대로 등장하는 게 복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너도 요즘 많이 배운다.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13일 사과문 이후 2번째 사과문입니다. 어제 더본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더본 코리아 백종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관련된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함량이 가격에 비해 적다는 논란이 있던 백햄은 생산을 중단하고 장비에 대한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본 코리아는 간장과 된장, 농림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백 대표가 조리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하자고 했다. 새마을 식당에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등 여러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13일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추가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엿새 만에 2차 사과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가 제안한 30일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전 논의 속에도 러시아가 드론 폭격을 이어가는 등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단 에너지 인프라의 국한에 공격을 30일간 멈추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늘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부분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이른바 백악관 노딜 이후 19일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젤렌스키 두 정상의 통화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The leaders agreed Ukraine and America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bring about a real end to the war and that lasting peace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can be achieved.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중단했던 군사 원조에 대해서도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President Zelensky thanked President Trump for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Javelin missiles that President Trump was first to provide and his efforts towards peace. 다만 군사 원조를 재개한 부분은 앞으로 휴전안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늬만 휴전안을 들고 나왔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Головним, я вважаю, суб'єктом цього контролю має бути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원전 등 전력 공급망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안전 보장을 제한한 걸로 전해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일단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양국 모두 선결 조건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공습을 재개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눈 지상 군사 작전도 재개했습니다. 대량 학살이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공습을 피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공습이 지나간 자리엔 무너진 건물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9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눈 지상 군사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대규모 공습에 이어 공식적으로 2달가량 이어지던 휴전을 끝낸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보안구역을 넓히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지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포함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 일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 첫날에만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이번 지상작전으로 수십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유엔 게스트하우스도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의도적인 공격이라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The locations of all UN premises are known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who are bound by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them and maintain their absolute inviolability.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습의 원인을 하마스에 돌리고 있습니다. Hamas refused offer after offer to release our hostages. They're the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all unintended casualties.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공습 재개를 명령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발과 함께 휴전 복귀를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당은 뇌물 의혹과 함께 정보기관 수장을 해임한 뒤 사퇴 압박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확전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검찰총장 해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송파구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와 용산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강남 3구 규제 해제가 결국 서울 전체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만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잠실과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강해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로 이곳 2,200개 단지 총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으로 전세낌 매매, 갭 투자도 금지됩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정책을 사실상 번복한 건 규제를 해제한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강남 3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거래가는 모두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이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두려는 갭 투자 비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규제 기간을 6개월보다 연장하고 마포, 성동 등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정부는 또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주요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 대출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JTBC와 유니세프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진배 JTBC 대표와 조미진 유니세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JTBC는 모금 방송과 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시청자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주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